이제 40살 넘어가면서부터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죠. 지난주에 누구를 만났는지, 그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뭘 꺼내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화장실 가다가 왜 가는지 까먹어서 다시 돌아오신 적 있으신가요? 더 심각한 건 약 드실 시간을 자꾸 잊어버리거나 손자, 손녀 이름이 헷갈릴 때입니다. 나이 들면 당연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노화가 아니라 우리 뇌가 서서히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뇌가 왜 늙어가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뇌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를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파트 단지에는 수천 채의 집이 있고 각 집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뇌세포, 즉 신경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각 집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통해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물건을 주고받고 정보를 전달합니다. 우리 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세포들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있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시냅스가 많고 튼튼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도로망이 아주 복잡하고 촘촘합니다. 마치 서울의 강남처럼 길이 사방팔방으로 뻗어 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걸 빨리 배우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도로에 문제가 생깁니다. 도로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엔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쌓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쓰레기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자동차가 지나갈 수 없게 되고 결국 그 길은 버려집니다. 우리 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뇌세포 사이의 통로가 막히면서 기억이 사라지고 생각이 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렇다면 이 쓰레기의 정체는 뭘까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하면 노인성 찌꺼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찌꺼기가 뇌에 쌓이는 게 바로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전체 치매의 70%가 바로 이 알츠하이머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찌꺼기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40대부터, 어떤 분들은 30대부터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런 찌꺼기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우리 몸무게의 겨우 2%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 에너지의 20%를 혼자 다 써버립니다. 마치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은 것처럼 엄청난 전기를 소비하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찌꺼기가 생깁니다. 자동차도 오래 달리면 배기가스가 나오잖아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부산물이 생기는 거죠. 젊었을 때는 우리 몸에 청소부가 있어서 이 찌꺼기를 깨끗하게 치워줍니다. 밤에 자는 동안 왜 청소부들이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해 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청소부들이 게을러집니다. 일하는 속도도 느려지고 아예 일을 안 하는 청소부도 생깁니다. 그 결과 쓰레기는 점점 쌓이고 우리 뇌는 서서히 망가져갑니다. 여기까지가 뇌 노화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에 우리가 매일 먹는 어떤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설탕, 즉 당분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설탕이 귀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단 걸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에 설탕 넣고 빵 먹고 점심에 짜장면이나 돈가스 먹고 저녁에 치킨에 콜라 마시고 야식으로 떡볶이나 과자 먹습니다. 하루 종일 당분을 입에 달고 사는 거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으면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이 포도당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각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배달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을 택배 기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포도당이라는 택배 상자를 각 세포의 문 앞까지 배달해 주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인슐린 택배 기사님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딩동. 세포가 문을 열고 포도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죠. 아주 깔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단 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택배 기사님이 하루에 100번, 200번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아침에도 딩동, 점심에도 딩동, 저녁에도 딩동, 밤중에도 딩동. 그러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문을 열지만 너무 자주 오니까 짜증이 납니다. 나중엔 아예 초인종 소리를 무시하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를 무시하는 거죠. 이게 정확히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럼 택배 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문 앞에 쌓입니다. 즉,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 안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의 사령탑인 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직도 혈당이 높네. 그럼 인슐린을 더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세포들은 이미 초인종 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혈관 안에는 포도당도 많고 인슐린도 많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인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우리 몸에는 청소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청소부의 정식 이름은 인슐린 분해 효소입니다. 이 청소부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용한 인슐린을 치우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뇌에 쌓인 찌꺼기,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베타를 청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너무 많이 쏟아지면 청소부는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 치우는 일만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뇌 청소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 결과 뇌에는 찌꺼기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단 음식이 치매를 일으키는 메커니즘입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많아지고, 인슐린이 많아지면 뇌 청소가 안 되고, 뇌 청소가 안 되면 찌꺼기가 쌓이고, 찌꺼기가 쌓이면 치매가 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특수 카메라로 찍어보면 정상인보다 훨씬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어두운 부분은 뭘 의미할까요? 그 부분의 뇌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뇌세포가 에너지를 못 받는 거죠. 배고픈 뇌세포는 결국 죽어갑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알츠하이머병을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뇌에 생긴 당뇨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분이 우리 몸에 많아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당화 현상입니다. 당화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기를 구우면 겉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서 맛있는 냄새가 나죠? 이게 바로 당화 반응입니다. 고기 속의 단백질과 당분이 열을 받으면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화 반응이 우리 몸속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혈관 속에 당분이 많으면 우리 몸의 단백질과 당분이 서로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을 최종 당화산물, 영어로 AGS라고 부릅니다. AGS는 마치 녹슨 쇠붙이처럼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콜라겐이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어서 피부가 팽팽합니다. 그런데 당화가 일어나면 이 콜라겐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는 거죠. 똑같은 일이 우리 혈관에서도 일어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뇌로 가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당화된 단백질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당화된 단백질을 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백혈구 같은 면역세포들이 출동해서 공격을 시작하죠. 이게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이 계속되면 뇌세포도 손상을 입습니다. 결국 당화 현상은 직접적으로 뇌세포를 망가뜨리고 혈관을 좁히고 염증을 일으켜서 뇌 건강을 삼중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럼 당을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하지만 뇌가 에너지로 쓰는 게 포도당인데 당을 안 먹으면 뇌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절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사실 두 가지 연료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중에 하이브리드 차 있잖아요. 휘발유도 쓰고 전기도 쓰는 차 말입니다. 우리 뇌도 하이브리드입니다. 첫 번째 연료는 포도당이고 두 번째 연료는 케톤이라는 물질입니다. 케톤은 지방을 태울 때 나오는 연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연료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평생 포도당만 써왔기 때문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난방 시스템이 두 개 있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석유 보일러고 두 번째는 전기 히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석유 보일러만 쓰다 보니까 석유가 항상 필요합니다. 조금만 떨어지면 난리가 나죠. 배고프다고 단 걸 찾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지방이라는 거대한 저장고가 있습니다. 배에, 팔에, 다리에, 얼굴에, 온몸에 지방이 저장되어 있죠. 이 지방을 태우면 케톤이라는 연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케톤은 포도당보다 더 깨끗하게 탑니다. 포도당을 태우면 활성산소 같은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데 케톤을 태우면 찌꺼기가 훨씬 적게 나옵니다. 디젤차보다 전기차가 더 깨끗한 것처럼 말이죠. 그럼 왜 우리 몸은 지방을 안 태우고 계속 포도당만 쓸까요? 간단합니다. 포도당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빵 먹고, 점심에 밥 먹고, 저녁에 면 먹고, 중간중간 과자 먹고, 이렇게 계속 포도당을 공급하면 우리 몸은 굳이 지방을 태울 이유가 없습니다. 석유가 계속 배달되는데 굳이 전기 히터를 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당분 섭취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12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면 우리 몸은 서서히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지나면 케톤이 주 연료가 됩니다. 이 상태를 케토시스라고 부릅니다. 케토시스 상태가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째, 인슐린 분비가 확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딩동거리던 초인종 소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세포들이 다시 초인종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겁니다. 둘째, 인슐린이 줄어들면 청소부가 뇌 청소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동안 쌓였던 찌꺼기를 치우기 시작하는 거죠. 셋째, 케톤이라는 깨끗한 연료를 쓰게 되면서 뇌세포가 더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한 달에 닷새만 칼로리를 800으로 제한하는 식단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에 검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내장 지방이 줄었고 염증 수치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생체 나이를 측정해봤더니 평균적으로 2년 반 정도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석 달 만의 말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면 굶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16대 8 단식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16시간은 아무것도 안 먹고 8시간 동안만 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먹고 그 이후로는 물만 마시는 거죠. 또는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 밤 16시간 동안
우리 몸은 케톤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배고플 수 있습니다. 평생 석유 보일러만 쓰다가 갑자기 전기 히터를 켜려니까 몸이 적응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일주일만 버티면 몸이 적응합니다. 오히려 머리가 더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좀 더 강력한 방법은 일주일에 하루는 24시간 단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저녁 7시에 저녁을 먹고 화요일은 하루 종일 안 먹고 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먹는 거죠. 일주일에 딱 하루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머지 6일은 평소처럼 먹으면 되고요. 물론 무작정 굶으라는 게 아닙니다. 먹을 때는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현미밥, 채소, 생선, 두부 같은 건강한 음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단식할 때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보리차나 결명자차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뇌 에너지가 부족하면 오히려 머리가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에너지 부족이 아니라 에너지 과잉입니다. 포도당은 넘쳐나는데 뇌가 그걸 못 쓰는 상황이죠. 마치 창고에 쌀이 가득한데 문이 잠겨서 못 꺼내 먹는 것과 같습니다. 단식을 하면 이 잠긴 문이 다시 열립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뇌세포가 다시 에너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케톤이라는 새로운 연료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뇌는 더 많은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매일 새끼를 챙겨 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날은 사냥이나 채집에 성공해서 배불리 먹었지만 어떤 날은 며칠씩 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원래 굶는 상황에 잘 대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고 군것질까지 하는 지금의 생활 방식이 우리 몸에는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실제로 자연에서 사는 동물들을 보세요. 사자나 호랑이 같은 포식 동물들은 사냥에 성공하면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는 며칠씩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도 건강하게 잘 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간히 굶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먹을 때는 뭘 먹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겁니다.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 흰 빵보다는 통밀빵, 과자나 사탕보다는 견과류나 과일. 이렇게 자연에 가까운 음식일수록 좋습니다. 특히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째, 설탕이 많이 든 음료수입니다. 콜라, 사이다, 주스 같은 거죠. 이런 음료수는 액체 설탕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캔에 각설탕 10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목이 마르면 그냥 물을 드세요. 둘째, 흰 밀가루 음식입니다. 빵, 과자, 라면, 국수 같은 거죠. 흰 밀가루는 우리 몸에서 설탕처럼 빠르게 흡수됩니다. 특히 빵에 잼을 발라 먹으면 설탕 폭탄이 됩니다. 셋째,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 같은 거죠. 이런 음식들은 당화산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AGS 말입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고온의 기름과 음식의 당분, 단백질이 만나면서 엄청난 양의 당화산물이 만들어집니다. 대신 이런 음식들을 드세요. 첫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같은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둘째,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이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몇 끼마다 채소를 드시되 익히기보다는 생으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셋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는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단, 소금에 절이거나 설탕에 버무린 것 말고생 견과류를 드세요. 넷째,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에는 뇌 건강에 좋은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뇌세포가 자라나는 걸 돕습니다. 다섯째, 발효 음식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우리 전통 발효 음식은 장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장 건강이 왜 중요할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과 뇌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뇌도 건강해집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식사 순서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에 따라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을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으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 인슐린도 적게 나오고, 인슐린이 적게 나오면 뇌 건강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이 뇌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좋은지 아시나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많이 씁니다. 혈액 속의 포도당이 근육으로 쏙쏙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혈당이 낮아지고 인슐린도 덜 필요하게 됩니다. 게다가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F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물질은 새로운 뇌세포가 자라나는 걸 돕습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걷기가 최고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다칠 위험도 적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속도로 걸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근력 운동을 조금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아령 들기 같은 간단한 운동만 해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20분 정도면 됩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혈당을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됩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뇌에서는 청소가 일어납니다. 낮 동안 쌓인 찌꺼기를 밤에 치우는 거죠.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잠자기 2시간 전에는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코르티솔이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같은 방법들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깊게 숨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이런 사회적 활동이 뇌를 자극합니다. 뇌는 쓸수록 좋아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 뇌에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평생 학습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배우기를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뭐든 좋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과정에서 뇌는 계속 발달합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생 배우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뇌가 늙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뇌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둘째,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뇌세포가 에너지를 못 받습니다. 셋째, 당화와 염증 때문에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이 3가지 문제의 공통 원인은 바로 과도한 당분 섭취입니다. 해결책도 명확합니다. 첫째, 간헐적 단식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세요. 둘째, 가공되지 않은 자연 음식을 드세요. 셋째, 꾸준히 운동하세요. 넷째, 충분히 주무세요.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여섯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일곱째, 평생 학습하세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제 생각엔 첫 번째, 간헐적 단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단식을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뇌 청소가 다시 시작되고 염증이 줄어들고 몸무게도 줄어듭니다. 일석사조, 일석오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하루 세끼 먹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서서히 시작하세요. 처음 일주일은 저녁을 조금 일찍 드세요. 보통 저녁 7시에 드셨다면 6시에 드시는 거죠. 그 다음 주에는 5시에 드세요. 이렇게 조금씩 저녁 시간을 당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간헐적 단식이 됩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어렵습니다. 뇌에 쌓인 찌꺼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지금 조금 깜빡하는 정도라면 다행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걸 방치하면 나중엔 손자 손녀 얼굴도 못 알아보고 집 가는 길도 잊어버리고 밥 먹은 것도 기억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포츠카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 잠깐 빠르게 달리다가 고장나는 그런 차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은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차입니다. 100살까지, 아니 그 이상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잘못 관리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단 음식을 줄이고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자연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뇌는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쌓인 찌꺼기도 조금씩 치워질 수 있습니다. 약해진 뇌세포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심지어 이미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아직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관리하면 평생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운명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오늘 뭘 먹을지, 오늘 운동할지 말지, 오늘 몇 시간 잘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세요.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가족과 함께 하세요. 부부가 함께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자녀들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고 손자 손녀와 함께 산책을 하세요. 함께하면 더 쉽고 더 즐겁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일주일 동안 간헐적 단식을 성공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한 달 동안 단 음료를 안 마셨다면 자랑스러워하세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 100살까지 건강한 뇌로 사시길 바랍니다. 손자, 손녀의 졸업식도 보시고 증손주도 안아보시고 인생의 지혜를 후대에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은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께서는 어디에 사시나요? 그리고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당장 실천해 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건강해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서 많은 힘을 얻습니다. 특히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공유해주세요. 간헐적 단식을 해보니 어땠는지, 단 음식을 끊으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의 경험담이 아직 시작하지 못한 분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건강해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